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소변을 누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중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는 남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차주는 공판 첫날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천도제를 지냈으니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9월 초부터는요 저 위에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해 8월 5일 저녁 20대 남성 A씨에게 여동생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오빠, 어떤 아저씨가 자꾸 만지고 건드려. 자, 오빠는 동생이 있는 주점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죠. 역시나 현장에는 웬 40대 남성. 이 오빠 저 40대 멱살 붙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전치 2주. 자, 이 오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광주지법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자, 동생 성추행범을 넘어뜨렸을 뿐인데 전과자가 돼버린 것이죠. 자, 오빠분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연희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놀랍게도 아이고 세상에 차량 모양 그대로 땅이 꺼졌더라고요. 다치신 분도 계신 것 같던데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하신 남하나님. 자, 전남 장흥읍 사무소 주차장에 대형 외제차가 주차면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 공간 부족으로 허덕이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신 정숙진님. 자, 오늘 오후 2시 반쯤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 SK 아파트에서 자, 보세요.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온 거 보시죠? 다치신 분들 없어야 할 텐데 점점점 하신 성준호님, 안재중님, 오일환님, 임용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NCT 테일 성범죄 피소입니다. 자, 아이돌 그룹 NCT 멤버 테일 갑작스럽게 팀을 탈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이유가 정말 놀랄 노자 성범죄 피소. 자, 소속사는 아시다시피 SM 엔터테인먼트. 자, 보통 이런 사건 벌어지면 확인이 필요하다 뭐 등등 하면서 신중하게 반응하는 법인데 세상에 그냥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손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SM 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테일이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테일과 논의해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테일을 성범죄 관련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신고했고요. 어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언론 보도도 나오기 전에 소속사가 이렇게 공지를 내고 퇴출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고요. 게다가 SM 계정과 NCT mem버 전원이 테일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바로 언팔로우하면서 빠르게 손절하기도 했습니다. 테일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그룹 데뷔 8주년 팬미팅에 참석하기도 해서 소속사와 멤버가 팬을 기만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소속사 측은 회사와 멤버 모두 8월 중순에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성범죄 혐의로 입건이 된 후에 그 후에 이달 초 팬미팅을 했습니다. 이 뻔뻔한 거 아닌가요, 교수님? 이 정도면? 네, 사실 뭐 소속사에서는 모르고 있다라고 쳐도 이제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곧 알려질 것도 알고 있었는데 팬미팅에 가서 오랜만에 팬 여러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금방 이렇게 드러날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저도 좀 그냥 뭐 오토바이 사고 나고 한동안 활동 안 했다고 하거든요. 안 나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얘기를 들은 팬들은 얼마나 기만을 당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창밖으로 벽돌 투척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창문 밖으로 휙 건물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뭘 던졌어요. 쿵 굉음을 내면서 추락. 자, 그 자리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세상에 커다란 벽돌이 떨어져 있어요. 자,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체 몇 개를 던진 건지 벽돌이 여기저기 그냥 산산조각. 아니, 밑에 있는 사람들 맞으면 어쩌라고 저런 걸 던져요. 실제로 제보자를 향해 던진 거여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3시쯤 혼자 귀가하던 중에 집 앞에 상가 건물 유층에서 남성 2명이 창문 밖으로 팔을 뻗어서 폭죽을 쏘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앞이 사람들이 지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제보자가 폭죽을 쏘지 말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이렇게 벽돌을 던지기 시작한 건데요. 세상에. 제보자가 얼른 피하기는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벽돌이 깨지면서 파편이 날아와서 손등이 베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두 사람은 벽돌을 5번 정도 던졌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니까 눈치를 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 잡으려고 작정을 했네. 잡아야죠. 잡아야 됩니다. 이거 어. 상해죄 최소, 중상해, 살인 미수까지 볼 수 있는 벽돌 맞아서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살인미수.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그 해당 층이 한 6층 정도 되는데 6층에 가보니까 숙박하는 게 방이 2개가 있습니다. 한쪽은 외국인들이 있고 또 한쪽은 한국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국인 쪽에서 던졌다고. 왜냐하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했던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경찰 또 형사 지금 배정을 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사이에 혹시 이 사람들 딴 데 가버릴까 봐 숙박을 떠나버릴까 봐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계속 고개를 들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맞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섭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횟집 저씨들. 자, 한 유튜버가 식당에서 먹방을 찍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장면 만나보시죠. 치기가 어디? 유튜브를 잘 보는데 저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카메라 쭉 보여서 그럼 제가 일어날게요. 이렇게 같이 이쁘게 찍. 안녕하세요. 아 네. 하나 따라드릴게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아, 촬영에 따라도 갈게요. 아, 맛있게 그리고 저 촬영 감사하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이제 오지 마세요. 아니, 촬영을 하는데 아니, 앞에서 하고 아니. 제가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확산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죄송해요. 네, 이쪽에 좀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싫다. 진짜 오죽 싫었으면 개 더하기 아저씨라고 저 영상 제목에다 적어놨을까요? 네, 정말 추태죠. 술을 드시려면 너무 싫어. 네, 곱게 드시지. 근데 본인들의 얼굴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중이었고 아마 라이브였겠죠. 그런데 참 저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고 싶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유튜버 혼수라는 것이 아이템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수라면서 찍는데 이 횟집 사장님하고는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저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 있다가 막 합석하자 그러고 같이 술 먹자 그러면서 은근슬쩍 허리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본인이 싫다고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사과도 하지 않고 가서 사과인 척하지만 사과하면서 어깨 만지고 뭐 이랬잖아요. 도리어 이것을 보던 그 횟집 사장님께서 도리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유튜버께서는 사장님께는 전혀 사과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저 여성분은 니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버. 절대. 자,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또 술에 안 취했으면 또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지 막 용기도 생기고 뭐 하고 싶고 이러니까 저런 행동을 한 것 같거든요. 저 유튜버는 당신들 너무 싫어합니다.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앞으로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보는 또 유튜버가 막 라이브로 했으면 영상이 나가고 있을 건데 보는 뭐 시청자들도 아마 좀 싫어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험난한 일본 살입니다. 자, 일본에 사는 한국 분이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하셨다고 제보를 주셨어요. 시청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만나보시죠. 자,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손을 뭐 어떻게 해요? 자, 음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잠시 후에 갑자기 스톱! 힐끔 눈치를 보더니 스톱! 하더니 자, 뭔가 좀 음란 행위. 자, 그런데 서둘러 막 옷을 정리하고는 손을 확 뻗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일본인 치안이 한국인 여성을 노렸던 범죄였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 여성 이제 18년째 일본에 살고 있는 분이고요. 출근 열차였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지급이 돼서 내리려고 이제 주변을 살폈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남성이 이거 옷을 아예 몸을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마주치고 촬영까지 시작을 했는데도 멈추질 않고 있었고요.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 주변에 도와달라고 크게 외쳤더니 다른 승객이 와서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저런 험한 일을 당했던 거고요. 경찰에 따르면 저 남성 저 결혼도 해서 자녀도 있고요. 술도 안 취한 멀쩡하단 말이 안 여기서 맞네요. 경찰이라 하면 일본 경찰. 그렇죠. 일본이니까 저기는 일본 경찰에 잡혔는데 그런 일을 다 겪으셨다네요. 세상에. 아유,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육아 회피하는 남편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딸을 하루라도 돌보기가 어렵다고 한 남편 때문에 화가 난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는 3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에 남편이 이 사연자와 상의도 없이 부부 동반 여행을 결정해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화가 나고 막막했는데 그 이유가 시부모님은 외국에 계시고 또 친정 부모님은 입원 중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들이 마땅하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딸을 데리고 가기로 하고 대신 9월에 남편에게 아이를 맡긴 뒤에 대학 친구들과 2박 3일로 제주 여행을 가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부부 동반 휴가 역시 속 터지는 일의 연속이었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은 술을 마시느라 바쁘고 육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9월이 다가왔는데 남편이 돌연 아이 볼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꿨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남편은 너무 바쁘고 아이와 놀아주는 방법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딸도 아빠와 별로 친하지 않아서 둘이 있으면 사연자만 찾으면서 운다고 하는데요. 사연자가 괘씸해서 여행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따졌더니 남편은 그건 아니고 딸을 데리고 가라. 미안하니까 숙박비 등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졸업 후 친구들과 가는 첫 여행인데 아이를 데려가는 게 민폐는 아닌지 또 딸도 엄마를 찾으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 여성분이 아내분이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로. 자, 그런데 남편이 처음에는 아기를 봐주겠다고 했다가 육아에 자신이 없다면서 입을 싹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꾼 거예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래도 아이 그냥 맡기고 가라는 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어쩌면 좋니? 얘 상이야. 너 앞만 봐도 너 신랑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 지집에 왜 그러고 살아? 너 신랑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그냥 맡겨. 다혜가 남의 자식이야? 어디서 주워왔어? 지가 어떻게 해서든 가수하겠지. 그걸 왜 걱정하고 앉았어? 야, 너 제주도에 다혜 데리고 가잖아. 너 친구들한테 손절당해 얘. 정신 차려 이거사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진짜 교수님 덕에 방송이 좀 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그래도 데리고 가라는 자아입니다. 어머머머 상이야. 너 신랑 진짜 대박. 사람도 아니다 얘. 어떻게 지가 낳은 딸내미 돌보는 게 힘들다고 친구들 여행 가는데 데리고 가라고 하니.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 다해 데리고 가. 대신 이거 확실히 땡기는 거야. 그렇다면 야 이건 남는 장사다 얘. 네 친구들한테 팍팍 돈 쓰면 걔들도 최소한 겉으로는 눈치 안 줄 걸.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해야 돼. 이제 아이들 많이 컸지만 이제 거의 어른에 가깝지만 아마 큰 애가 3살, 4살, 5살 뭐 그 무렵 둘째가 3살 어릴 때
아내가 좀 일이 좀 있어서 멀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떡하지? 저 아이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을 것 같다 했는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데리고 다 아니요. 그 애 놔두고. 놔두고. 예, 그래서 해보니까 다 돼요. 다 됩니다. 아, 어떻게는 된다. 다 됩니다. 아이들 따라서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이면 되고 다 되거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주도 훌훌 떠나십시오. 떠나시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친구들한테 조금 그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알아서 합니다. 남편 아빠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제주도 말고 해외도 오케이? 해외 갔어요, 저희 아내. 아, 진짜. 네. 와. 저런 스윗한 면이.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저 남편이 강원도에 가면서 딜을 할 때부터 의심스러워요. 아, 애초에 딸아이 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글쎄요, 진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아이를 못 봤을까요?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렇게 가불관계 생기고요. 뭔가 떠맡기 시작하고 뭔가 인질처럼 아이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 남편에게도 깨달을 기회를 줘야 돼요.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아유, 얄미워 죽겠어.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부터. 이게 하루만 있다가 오더라도 일단 아이를 맡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면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서 좀 남편도 딸이랑 있으면서 좀 많이 느끼고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교수님 의견. 아우. 네, 저는 지금 남편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얄밉고 남편은 다른 방식으로 좀 응징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를 좀 같이 키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아이를 키워본 또 일하는 엄마였잖아요. 입장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 아. 네, 그냥 정말 가시방석이에요. 왜냐하면은 맞아.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나만 찾으면서 집에서 울고 있을 맞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영상 통화라도 해봐 또. 그러니까 막 계속 울 거예요 아마. 3살이면 5살, 6살. 엄마 어디 갔어? 난데 엄마 그리고 아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친구들한테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뭐 데려가기도 만약에 미안하다 그러면 나는 제 생각에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친구들이 조금만이라도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세상에. 예. 이거 박 소장이 심리 전문가이긴 한데 예. 가스라이팅 당해있네 본인이. 아유, 저기 애한테는 어떻게 절절절절 점자 너무 끔찍하게. 위기가 웃기네. 오거든요. 아유, 위기가 왔을 때 괜찮아. 위기가 왔을 때 참으셔야 돼요.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달라요. 아이가 울잖아요. 아빠가 뒤에서 찌르고 있어요. 울어라고. 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화면 밖에서 아빠가 애를 찌르고 있어. 야, 빨리 울어. 엄마한테 보고 싶다 그래. 엄마 보고 싶어. 하고 엄마 전화 끊어지면 아빠랑 놀아요 같이. 하여튼 내가 안 즐겨져. 내가 안 즐겨져. 네. 일단 내 마음이 내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해. 그렇게 네. 뭐하러 그렇게 살아 힘들게.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다르다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른 게 이 사회가 다른 엄마는 문제가 괜찮아.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엄마가 훨씬 많아요. 정말 살아있는 난상 토론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다인님, 자기 자식인데 왜 못 본다는 거죠? 라고 하셨고요. 김명희님, 뭐가 됐든 아빠입니다. 한번 맡겨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혜님, 아이를 좀 더 키워놓고 가면 안 될까요? 여행은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가경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26일 오전 9시 부산 점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한번 보시죠. 자, 불박차가 우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걸렸네. 자, 3초간 정차 후에 다시 출발. 자, 잘 가고 있는데 이거 한 할머니가 무단 횡단을 하다가 스텝이 꼬이셔서 넘어지셨어. 자, 가경님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상태 확인하고 119 부른 뒤에 응급차에 이송될 때까지 함께 계시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자,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비접촉 판단 저희가 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할머니 측에서는 경찰 신고와 함께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는 저런 경우가 참 곤란했죠.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 정도면 주변 CCTV 같은 거, 그러니까 뒷변에서 봤을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각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 할머님이 아마 이제 차량이 놀래서 이렇게 넘어졌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 책임을 지금 운전자 측에게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적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에 몰아넣은 뒤 소변을 누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의 여러분, 이번 사건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제보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2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몰아세운 후에 번갈아 가면서 남성을 향해서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소변을 맞는 남성은 크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이 바로 제보자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올해 27살로 중증 자폐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변 테러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을 촬영해서 소셜네트워크로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날 가해자들은 아들의 머리에 침을 뱉고 돈까지 뺏어갔고요. 하지만 제보자는 아들이 제보자에게 전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닷새 후에 아들 지인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했고 폭행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진짜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언컨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이게 6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가해자들하고 아들의 인연은 6, 7년 전부터 이어졌는데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은 성인이기도 하고요. 중증 좀 지적 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3 때 이 가해자들이 이 담배라든지 술을 본인이 못 사니까 이 아들한테 사라고 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텔에 이 성인이니까 앞세워서 모텔에 가서 자신들의 여학생들을 뭐 부르기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이제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마다 알게 되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성인이지 않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거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자, 미성년자라서 못하는지 저 피해자를 앞장 세워서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수위가 점점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가해자들 저 학생들도 안 좋아했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적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성년자 학생이었을 때 이것도 벌어진 일인데 대형마트를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물건 훔치고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물건을 이 아드님 가방에다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트 직원에게 이게 들켰고 직원은 어떻게 당연히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마침 다른 사람이 이 아들 가방에 얘들이 넣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 저 아들은 무고하다라는 게 밝혀져서 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오해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 피해자 아드님이 왜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형, 나 배신하는 거지? 자, 가해자들은 말끝마다 배신. 자, 이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형, 응. 근데 형, 나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안 올 거야? 아, 형 왜 온다는데 안 와? 형, 나 지금 나 배신하는 거지? 난 배신 안 하시고 기다려 일단은. 아니, 나 또 배신하는 거네, 형. 형이 나 배신하는 걸로 할게, 그냥. 형 지금 나 배신하는 거 맞지? 야, 이따 안 올 거잖아, 너. 그 안 만나는 거 아니야, 야. 형, 응. 근데 응. 형 5천원만 더 사줄까, 내가? 아니. 아니, 그럼 당장 여기로 오라고. 교수님. 네, 너무 이제 보는 너무 마음 아프네요. 이거 보시는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지 정말 너무 속상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피해자인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가 없었대요. 늘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본인을 정말로 친구로 무리에 껴주는 첫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오라 그러고 안 온다 그러면 배신이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고 또 이제 이 친구조차 없으면 또 혼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신격화해가지고 그 주동자를 정말 신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해자들은 사실 친구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 때리고 괴롭히고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밥을 한번 차려줬대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엄마한테 아니 그 친구가 나한테 밥도 차려줬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싫었으면 밥을 차려줬겠어? 이러면서 그 친구들 걔네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 정도 했잖아요. 저 짓을 해도 다 받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오라고. 우리 집 주소 알아? 너네 집도 당연히 알지. 너네 엄마 아빠 이름 내가 모를 것 같지? 모를 수 있지. 내가 안 알려줄 건데. 나 너네 엄마 아빠 이름 아는데. 이게 뭐 이름 뭐야?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게 뒷조사를 했지. 지금 당장 와라. 지금 경찰서 신고할 거니까 기다려. 너가 와라.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 우린. 당장 여기로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일단 기다려봐 일단. 예전처럼 맞고 싶은 거야? 아니면 여기로 올 거야? 전화 끊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당장 택시 타. 전화 끊는 순간 네 가족 다 죽는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 PD가 이 사건을 준비한 PD가 작가가 네. 저 자식들 신상을 그냥 까자고 했었어요. 정말 나쁜 친구들인데 아이들인데 참 지금 보면 부모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남동생의 본명 이름도 거론을 했습니다. 동생 죽일 거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제보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본인도 그런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또 장애인이 싫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한테 폭행을 또 행사했다는 점도 있고 제보자 측에서 당연히 이런 폭행 부분 고소를 진행하니까 이것들이 또 이 애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예. 가해자 무리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자극시킨 다음에 자신들을 때리게 만들고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또 반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고소 취소해라. 우리도 고소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로 수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합의금으로 뜯어갔다고 제보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참 이 부분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 가해자 녀석들을 만나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는 지금 어머님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이제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어야 아무래도 좀 이제 신경도 다스려지고 이제 감정도 조금 조절이 되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이 가해자들이 참 나쁜 게 아까도 이제 밥을 차려줘가지고 우리는 네 편이야라는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은 우리랑 똑같은데 왜 약을 먹어? 약을 안 먹어도 되는데 형 정상인데 왜 약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무리에 끼고 싶고 친구들을 신격화하던 이 피해자는 나는 정상인데 왜 약을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약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난폭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엄마한테 다른 애들은 다 정상이라 그러는데 왜 엄마만 나를 이렇게 장애인 취급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리고 약을 안 먹고 이제 동생들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 입원을 하면서도 엄마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나만 무시한다. 그러면서 엄마는 나를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쟤들은 날 사람 대접해 주는데 엄마는 왜 날 자꾸 아픈 사람 취급해? 왜 나를 자꾸 배신해? 피해자 어머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장애인데 자기가 이렇게 장애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좀 그래도 보통 애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형령하니까 우리 애가 자기를 되게 막 그렇게 대해주는 줄 알고 제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네가 질이 안 좋으니까 가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걔네 오라고 하면 경찰서 앞에서 저희 애 불러다가 너 이거 나쁜 일이야. 근데 저희 애가 이거 그렇게 나쁜 일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억울해요. 저 억울하고 솔직히 잠을 어제 못 잤는데 이거 진짜 어디 갈 말도 못하겠고. 자, 지금 보신 저 영상, 양 변호사님, 저는 이제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 짓을 당하는데도 그냥 벽에 이렇게 손을 짚고 그걸 다 맞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어머니에게는 괜찮다. 이거 폭행이 아니라 나쁜 일 아니라 장난이라 그랬다. 이 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정말 슬프고 화나고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시겠어요. 그나마 경찰에서 가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술술 털어놨던 거예요. 진짜 미칠 노릇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어머니는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이 당한 걸 생각해서 너무 화가 나고
이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하니까 이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어머니는 진짜 다른 거 바라지도 않고요. 제발 이제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소까지 해놨다 보니까 어디 사는지도 뻔히 알고 하니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동시에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작진이 이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했대요. 근데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거 찍힌 거 저 아닌데요? 전 지난주에 그 찍힐 때쯤 만난 적 없는데요? 영상에서는 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반응들이었답니다. 전부 다. 저희가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들의 신상을 진짜 공개할까 말까 방송 직전까지 너무 고민을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계속 저렇게 인스타에서 저렇게 자기 뭐 멋진 사진 찍고 올리고 이런 짓 계속 하면 저희 진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7월 중부 고속도로에서 10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는데요. 뉴스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이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던 순간 또 한 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남매를 둔 엄마의 목숨을 앗아간 그날의 비극적인 사고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너무 가슴 아프고 또 화도 나는 딱 1년 전 이맘때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새 아이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제보입니다. 남편분께서 오랜 고민 끝에 저희와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 그 사고 당시 아내와 막내가 그 사고 차량에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처음 이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사연이었던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 중학생 한 명하고 초등학생 2명 자녀가 있었고 지난해 7월 28일 그 11중 추돌 사고가 있었을 때 남편분이 또 하필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친 다리를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내는 이미 사망을 했고요. 막내딸이 간, 췌장, 폐 같은 장기 손상까지 입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아내분이 그 지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막내딸하고 같이 타고 있었고 말씀드렸던 그 큰 사고, 11중 추돌 사고 있으니까 이 지인이 차를 서행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지인이 운전하는 차 뒤에 오던 차가 이 차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 바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사망을 했고 딸은 중상을 입었고요. 지인도 자녀와 함께 있었는데 두 분 다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아내와 막내가 타고 있던 차가 경차였어요. 모닝. 그런데 뒤에서 이제 중형차가 와서 박아버린 겁니다. 자, 사고 원인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일단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은 아니었고요. 전방주시 태만이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정속 운행 버튼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능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지정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본인도 해당 차량을 잠깐 운행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기능을 알고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는 단순한 기능을 조작하느라 앞을 못 보고 사고를 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구호 조치도 안 하고 구급대원들이 온 이후에도 전화 통화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모닝 차량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죠. 지금 보십시오, 저거. 예? 충격을 받은 그 뒷좌석 내부의 그 폭이 고작 8cm.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생명이 다하는 순간. 자, 남편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와이프를 구조한 게 1시간 20분 만에 구조를 한 상태인데 와이프가 아기를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중에 이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기한테. 네. 이거 엄마하고 있을 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애기 엄마는 이미 이제 눈만 뻔뻔하고 이렇게 뜨고 있었고 막내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애기 말로 쳐다보고 있었고 애기가 엄마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구급대원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먼저 꺼냈을 때 애기 엄마가 그때 이제 죽었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모닝 차량 뒷좌석 공간이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요. 자, 근데 그게 8cm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꼈어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엄마 몸은 사실상 다 으스러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마 몸은 이렇게 이미 다 그 사이에 껴서 으스러진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런데다가 이날이 10일중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정체가 너무 심해서 구급차가 오는 만 해도 아까 1시간 20분이라고 했나요? 한참 걸린 거고 또 오자마자도 바로 구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8cm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만 해도 이 엄마도 살아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들이 본 모습이 아기가 엄마, 엄마 하면서 부르고 있었고 엄마 역시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급대원들이 막내딸을 먼저 구조하면서 엄마 품을 벗어났는데 그때까지 엄마가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그때 아이 손을 놓으면서 사망을 한 거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모성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는 아휴. 건데 정말 아이가 살아나는지를 눈을 뜨고 보고 있다가 아이가 구해진다는 걸 보는 순간 그때 이제 긴장이 다 풀려서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인적인 모성의 힘으로 그 단말마의 고통을 견디다가 119 구급대원에게 내 아이가 딱 넘어가는 순간 숨을 거두셨어요. 이게 사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바로 다음 날이 이 5식구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가족 여행을 가서 좀 들뜬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고가 사실 일어났고 장례식장에 아마 가해자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보자 남편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인상을 본인은 쓴다고 쓰는 건데 좀 비웃는다는 느낌의 웃는 듯한 느낌의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 뭐 말은 그겁니다. 자기만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이 가해 차주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답니다. 거기서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남편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 변호사가 막내를 위해서 초대제를 지낸 거를 좀 생각해달라고 심사해달라고 하고 재판장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가해자가 왜 우리 와이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죠. 천도제를 지낼 때 개인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가족 사주가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와이프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또 음력생일이라 양력생일이 아니고 진짜 생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지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작해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천도제에 대해서 직접 좀 찾아봤어요. 천도,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 자리에 불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날짜, 딱 영혼이 나올 그 날짜를 미리 딱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정보를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뭐 천도제라는 게 특히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역시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지내는 일종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남편분 말씀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에 가셨던 거예요. 재판장에 갔더니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남편을 향해서 그냥 고개만 깠다고 미소를 띈 것처럼 또 보였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남편분이 이제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가 아니라 판사에게만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천도제 얘기는 왜 나왔냐면 이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가 아니 우리가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제도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천도제 지내려면 생년월일도 알아야 되고 가족 사주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천도제를 지냈다는 건지, 막상 이 남편분은 천도제를 직접 실제로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저거는 그냥 좀 참작해 달라라고, 근데 참작해 달라고 하는 얘기치고는 좀 그렇네요,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또 예. 있죠? 또 있죠? 자, 지금 합의 부분인데 이제 이 합의 관련해서 공탁금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를 5천만 원 정도 공탁 걸었는데 받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못 받는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추가로 뭐 분납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남매 홀로 키워야 되니까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고 공판인데 9월 5일입니다. 지금 검찰은 교특법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 솔직히 지금 방송 이 소식 전해드린 내내 그 어머니 마지막 그게 계속 지금 잔상이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지금 새 아이를 키우셔야 되고 또 돈도 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목숨을 걸고 온몸이 부스러져 아이를 지킨 그 엄마가 천국에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힘내셔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7년 3월) 한 원룸에서 친구 2명이 술잔을 기울입니다. 서로 간에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이곳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악마를 보았답니다. 악마를 보았다. 7년 전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이네요, 교수님. 네, 2017년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119에 신고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 소방대원들이 가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불에 타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얼굴과 손가락 일부 지문이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원룸에서 살고 있던 38세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즉,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살인을 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와 용의자들 검거를 했는데 용의자와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였다면서요. 네, 바로 1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 피해자 친구인 38세 여성 이 씨가 붙잡혔고요. 이 씨의 동거남인 48세 강 씨도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경찰에 피해자와 이 씨가 채무 문제로 만났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 근처 CCTV에서 이 씨의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에게 범행에 대해서 따져 묻자 이 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이 씨에게 돈 200만 원을 빌려준 뒤에 못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만났던 건데 이때가 2017년 3월 19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일 새벽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고요. 다음 날에도 회장까지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뭐 말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범행으로 이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19일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19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회장하고 같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쯤부터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걸 가지고 말싸움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 좀 상처 주는 말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씨에 따르면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그러니까 20일 새벽이 된 거죠. 그냥 계속 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끈으로 묶었고요. 네? 움직이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흉기로 무려 40차례나 찔 공격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목숨을 잃었고 체포된 이후에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검색을 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사체 처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계획적 살인이었던 거죠. 아니 세상에 무슨 옥하심지 10년 친구를 40번이나 휘둘러요. 그러니까요. 경찰에 따르면 이 씨가 피해자를 아마 40번 정도 휘두르는 게 7시간 정도 고문했을 거로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 19일 오후 10시부터 지금 흉기를 찔렀는데 뭘 알려고 했냐면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고 했던 것 같고 개인정보 알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반항하거나 대답을 망설이면 곳곳에 흉기를 찔렀고요. 고문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고문 7시간 만인 20일 새벽 5시에 목하고 배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보통 살인 사건과 다른 게 7시간 동안 고문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집요하게 가해자 이 씨가 집요하게 추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집 비밀번호. 네, 이 피해자를 고문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증거인멸을 위해서였습니다. 살인범 이 씨는 피해자를 죽인 후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을 갔었는데요. 범행 6일 뒤인 3월 26일 새벽에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시신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뒤에 도주했습니다. 하마터면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까지 목숨이 위험할 그렇죠. 뻔했는데요. 이 씨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운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바로 이 씨의 모습인데요. 이 방화 전에 이 씨가 택시에 내려서 분홍색 옷을 회색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화 후에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씨는 피해자를 고문해서 알아낸 개인정보로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약 일주일 만에 6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문을 통해서 알아낸 친구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썼습니다. 붙잡혔어요. 반성했을까요? 실제 모습 보시죠. 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피해자고요. 처음 애초 경찰들이 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었다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가 피해자래요. 뻔뻔합니다. 10년 친구를 고문 끝에 지금 잔혹하게 살해한 상황인데 이 계획적인 범행이나 좀 잔인한 부분도 또 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또 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태연하고 이렇게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수신 거부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 동거남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거남 강 씨하고 사건을 좀 조작하거나 계획했던 시도가 보입니다. 시흥에서 방화를 저질렀는데 이 강 씨 동거남이 서울에서 이 씨의 전화로 일부러 전화 거는 척을 하면서 하하.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하하. 정황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 신청할 때도 동거남 강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요. 둘이 합쳐서 이렇게 조작했던 것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옷도 갈아입고, 알리바이, 전화 자기 폰에다 자기가 전화해서 막 알리바이도 짜고. 자, 그야말로 그 앞서, 제목을 왜 악마를 보았다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놓고는 나도 피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 재판부가 봤을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이나 할까? 왠지 사람을 40차례나 사실상 고문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서 방화까지 저질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 1심에서는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이것도 너무 심하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도 용서할 여지가 없다고 해서 똑같이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알리바이 조작을 도와줬던 남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예. 고작 벌금형이 끝났어요. 글쎄요, 저게 저런 정도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알면서 이걸 도와줬는데 벌금형이라 너무 가벼웠던 게 아닌가, 가족도 아니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지나면 또 가석방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한 10년이 조금 못 됐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50대 정도면 출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참 20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갚기 싫어서 사람을 저렇게 고문을 해서 죽여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도 10년 된 지인에게 7시간 동안 고문받으면서 사망했던 그 피해자의 그때의 기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사람 10년 후든 20년 후든 다시는 가석방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안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Thou host, nor shall death brag thy wondrous in its shee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is song forever you remain. On this beat, immortal we write, in these rhymes and forests sway. 인생이란 내 안의 놀라움을 발견해가는 여정이란다. The New Tuareg.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푸르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이 순간 달콤해지는 특별한 코스 있죠? 오브코스 NH 오런뱅크. 달콤해. 오브코스로 즐기는 금융생활 NH 오런뱅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